어머니, 지금 잠이 오세요? 제정신이세요? 오늘 자정까지 돈 안 보내면 우진 씨 손가락을 자른대요. 어떡해요? 어머니, 제발 5천만 원, 딱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된다잖아요. 새벽 4시였습니다. 가게 뒤편에 딸린 작은 쪽방에서 막 눈을 붙였다가 곰탕 끓일 물을 가마솥에 붓고 불을 올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쪽방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며느리 서영이가 문턱도 넘기 전에 제 팔을 붙잡고 귀신처럼 흔들어댔습니다. 그 바람에 국자를 쥐고 있던 손이 미끄러져 쇠 국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텅 빈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찬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손가락을 자른다고 내 아들, 내 금쪽 같은 우진이 손가락을. 아가야, 제발 좀 진정해봐. 나도 정신이 없어서 그래. 진정이요? 지금 어머니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진정을 하라고요? 어머니가 사람이세요?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 말이 나와요? 서영아,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핏발선 눈으로 저를 쏘아붙이더군요. 돈이요? 돈 5천만 원. 사흘 전에 보낸 건 이자도 안 된대요. 이대로 가면 우진 씨 죽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놈들인데. 어떻게 우리 우진 씨. 서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절박한지 40년 된 곰탕집 주방 바닥이 다 꺼질 것 같았습니다. 아가, 그만 울어라. 나도 죽을 것 같다. 그런데 5천만 원은, 그 큰 돈은 이제 정말. 그럼 어떡해요? 서영이가 울음을 그치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에 무서운 빛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식당 있잖아요. 이 식당이라도 팔면 우진 씨 살릴 수 있잖아요. 네? 제발요. 그 말이 면도날처럼 날아와 제 가슴팍에 꽂혔습니다. 40년 세월이 고스란히 늘어붙은 저 가마솥을 팔라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서영아, 그건 안 된다. 뭐가 안 돼요? 지금 뭐가 안 되고 되고요? 사람이 죽는다는데. 이 식당은 내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아버님 얘기가 왜 나와요? 죽은 사람이 밥 먹여줘요? 지금은 산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독하실 수가 있어요? 서영이는 바닥에 떨어진 쇠 국자를 집어들어 가마솥을 탕 하고 내리쳤습니다. 이놈의 가마솥 때문에, 이따위 곰탕 끓이는 것 때문에 내 남편이 죽어야 해요? 쿵 하고 가마솥이 우는 소리가 꼭 제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 같았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라 오래전 가게 어음 부도내고 도망간 인간들. 빚 받으러 왔던 그 험악한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영이는 계속 울고 있었지만 저는 그 울음소리가 꼭 빚 독촉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방법이 없으세요? 네, 제발 우진 씨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대답 좀 해보세요. 생각해보자. 아가, 날이 밝으면 내가 은행이라도 다시. 언제요? 날 밝으면 끝장이에요. 어머니가 지금 망설이는 이 시간에 우진 씨는 손가락이, 안 돼. 서영이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 축축하고 절박한 손길이 발목을 휘감는 뱀처럼 느껴졌다면 제가 너무 모진 시어미일까요? 저는 결국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며느리가 제 옆방에서 또다시 실신하듯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불 꺼진 주방에서 저는 제 키만 한 가마솥 옆에 쪼그려 앉아 40년 묵은 제 비밀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저 곰탕 국물 양이나 적어두던 그 장부에 그날따라 유독 눈에 걸리는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순자네 곰탕이라는 작은 식당을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낡고 초라한 가게지만 이 가게는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제게 남긴 목숨이자 제 하나뿐인 아들 우진이를 명문대까지 보낼 수 있게 해준 제 전부입니다. 40년 세월 동안 저 가마솥에 제 청춘을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진이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똑똑하고 훤칠하고 졸업하고 사업을 한다고 덤볐다가 쓴맛을 보긴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아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될 놈은 넘어져도 흙이라도 한 줌 쥐고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석 달 전 우진이가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IT 스타트업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더군요. 고액 연봉을 받게 되었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야 내 아들 앞길이 킨다며 동네방네 떡을 돌릴 뻔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옥 같은 일이 터진 겁니다. 어머님, 어떡해요? 우진 씨가 잡혀갔대요. 현지에서. 무슨 범죄 조직에. 아들이 떠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서영이가 가게 문을 부수고 들어올 듯 뛰어와서는 제 앞에서 꺼이꺼이 울며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업이 잘못됐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감금이라고, 몸값. 그날부터 제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 목소리만이라도 듣게 해달라 애원하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살려주세요, 어머니. 돈 좀. 하는 아들의 갈라진 목소리와 낯선 놈들의 욕설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평생 모은 적금을 깼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놈들은 이자가 붙었다며 2,000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서영이는 매일 밤 제 곁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머님, 저러다 우리 우진 씨 정말 죽으면 어떡해요? 그 가여운 것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도 저러는데 어미인 제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시골에 있던 작은 밭도 내놓고 쌈짓돈까지 다 털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한 달 남짓 제 통장은 텅 비어갔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잤는지 서영이는 눈 밑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많았고 휴대전화로 뭘 그렇게 몰래 보는지 그저 아들 걱정에 정신이 나가 그런가 보다 애써 넘겼습니다. 하지만 놈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1단계에서 말씀드린 그날 새벽 며느리는 기어코 제 목숨과도 같은 이 가게를 팔라고 소리친 겁니다. 저는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가마솥 일지라는 걸 썼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그저 가계부 겸 일기 같은 거였죠. 그날 쓴 고기 양이 몇 근인지, 육수는 몇 시에 불을 올렸는지, 날씨는 어땠고, 손님은 몇 명이나 왔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 칸에는 그날 있었던 특이 사항을 적었습니다. 단골 김 노인, 막걸리 2병 외상, 육수 맛이 평소보다 싱거움 같은 사소한 것들 말입니다. 아들 일이 터지고 나서는 그 특이 사항 칸에 붉은 펜으로 적는 게 생겼습니다. 10월 8일수. 맑음. 아들 일로 1,000만 원 부침.
서영이 종일 울음. 10월 17일 금. 비. 2천만 원 추가로 보냄. 놈들이 또 전화함. 10월 29일 수. 흐림. 3천만 원. 밭판 돈. 가슴이 찢어짐. 11월 7일 금. 맑음. 2천만 원. 적금 깬 돈. 우진이 목소리 들음. 많이 쇠약해짐. 그날 새벽 며느리가 제 옆방에서 실신하듯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불 꺼진 주방에 앉아 그 일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냥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요. 붉은 펜으로 표시한 날짜들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10월 8일 수요일, 17일 금요일, 29일 수요일, 11월 7일 금요일. 어째 다 비슷한 요일이네. 우연이겠지. 납치범들이 요일을 가릴 리가. 아니야, 순자야. 내가 지금 며느리를 의심하는 거냐. 아들 잃을까봐 저렇게 피가 마르는 애를. 저는 황급히 일지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요일, 금요일이라는 그 기묘한 우연이 곰탕 솥에 뜬 기름처럼 아무리 걷어내려 해도 자꾸만 마음 한구석에 떠올랐습니다. 그 우연이라는 생각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순자야. 저 아이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애야. 지금은 다들 미쳐 있을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며느리가 5천만 원, 금요일까지 라고 했던가. 아니, 그건 놈들이 말한 건가. 기억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 서영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제게 다시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5천만 원. 어떻게 안 될까요? 저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평소보다 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가게를 내놓는 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 일단 오늘 주거래 은행에 가서 점포 담보로 급전이라도 나올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너는 가게에 있어. 그놈들한테 또 전화 올지 모르니. 서영이는 제가 정말 돈을 구하러 나간다고 생각했는지 조금은 안심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은행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골목을 한 바퀴 돌아 식당 뒤편 낡은 창고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주방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나가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발소리를 죽인 고양이처럼 쿵쿵 뛰었습니다. 네, 받고 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어머님이 정말 금요일까지는 무조건 된다고요. 뭐라고요? 이자를 또 아니 사장님, 저 정말 죽어요. 알았어요. 금요일 5천 무슨 일이 있어도 금요일에 넣을게요. 제발 그것만은. 저는 창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어제 새벽 아들 손가락이 잘린다며 저를 잡고 흔들던 그 절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애원하고 있었지만 그건 남편의 목숨을 구하려는 아내의 절규가 아니라 빚쟁이에게 독촉당하는 사람의 그 차갑고 계산적인 비명이었습니다. 금요일,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그날은 제가 주말 장사를 대비해 가게에 가장 많은 현금을 준비해 두는 날이거나 혹은 주거래처에 대금을 붙여주는 날이었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서영이가 도박에 빠졌다는 그 흉흉한 소문. 그게 사실이었단 말인가. 정신을 차리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서영이는 저를 보자마자 다시 눈물을 쏟아낼 준비를 하더군요. 어머님, 방금 또 알고 있다. 제가 그 애의 말을 잘랐습니다. 나도 들었다. 창고에 연장 가지러 갔다가 서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됐고 돈은 은행에서 안 된다더라. 대신 내가 예전에 너희 아버지 몰래 비상금으로 넣어둔 보험이 하나 있다. 그거 깨면 2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그걸로라도 먼저. 제 말에 서영이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망감, 5천만 원이 아닌 것에 대한 노골적인 실망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 애는 다시 절박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2천이라도. 네, 좋아요, 어머님. 그것이라도 어서. 저는 수전증 환자처럼 일부러 손을 떨며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런데 아가,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놈들 계좌번호 적어둔 종이를 잃어버렸나 보다. 어쩌지 내가 다시 좀 불러주렴. 내가 여기 일지에다 적어두게. 서영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2천만 원이라도 급했는지 다급하게 숫자를 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머님, 여기요. 오은행 123. 저는 40년 된 제 가마솥 일지 빈칸에 그 숫자를 하나하나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오은행, 동남아라면서 우리나라 은행으로? 아, 그게 중간책이래요. 한국에 있는 브로커. 그 사람이 돈을 받아서 바꿔서 보낸대요. 그게 더 빠르고 수수료도 싸다고. 말이 자꾸 엉키더군요. 저는 더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내가 지금 바로 은행 가서 붙이고 오마. 저는 통장을 들고 다시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은행 현금 인출기 앞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좌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2천만 원을 입력하고 며느리가 불러준 그 계좌번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받는 사람의 이름이 떴습니다. 신진자산관리. 캄보디아 깡패도 정체 모를 브로커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하지만 딱 봐도 돈 빌려주는 회사 이름 같았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이체 취소 버튼을 누르고 그 거래 명세표를 뽑아들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서영이는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가게 문을 잠그자 그 애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돈은 붙이셨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그 명세표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신진자산관리, 서영아. 이 사람들이 우리 우진이 잡아간 그 깡패들이니? 서영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눈물이 쏙 들어갔더군요.
그 애는 명세표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예요. 그건 오해. 그럼 이건 뭔데? 이 돈 빌려주는 회사 이름은 뭐야? 저는 40년 묵은 제 가마솥 일지를 식탁 위에 펼쳐 던졌습니다. 붉은 펜으로 표시한 수요일과 금요일들이 그의 눈을 찔렀을 겁니다. 어쩜 이리 날짜도 정확하게 돈이 필요했을까? 내 도박빚 갚는 날이 수요일하고 금요일이었니? 서영이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처음엔 정말 우진 씨한테 돈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박 빚 독촉이 너무 심해서 딱 한 번만 막으려고 했는데 그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이영만리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면이라는 것은 그 목숨값을 빼돌려 제 도박 빚을 갚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진이랑 짜고 이딴 짓을 벌인 게야? 내 돈 빼돌리려고 둘이. 아니에요. 서영이가 바닥을 기며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우진 씨는 몰라요. 그 사람은 정말 잡혀 있는 거 맞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이건 넌 그럼 내 서방 목숨값을, 진짜 목숨값을 내 도박빚 갚는 데 썼단 말이냐. 이 천하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마가 며느리가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지만 서영이가 무언가 결심한 듯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우진 씨가 어머님한테 돈 보내라고 한 계좌는 그 깡패들 계좌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가슴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아들 목숨값을 제 도박빚 갚는 데 썼다는 사실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아들은 지옥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뭐든 하라면 할게요. 제발 우진 씨만 살릴 수 있으면. 서영이가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년을 당장 경찰서에 끌고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이 말이 사실이라면, 내 아들이 정말 잡혀 있는 거라면 지금 2년을 신고했다가 놈들이. 그래요. 지금은 2년을 벌 주는 것보다 아들 목숨이 먼저였습니다. 이 악독한 며느리는 나중에 내 아들부터 살리고. 저는 눈물을 닦고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일어나. 어머님, 일어나라니까. 올 시간에 그놈들한테 연락해. 당장 돈
보낸다고. 5천만 원, 무슨 일이 있어도 금요일까지 보낸다고. 네, 하지만 돈이 내 가게 팔 거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40년간 곰탕 국물만 쥐어짜던 제 심장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유산, 내 청춘, 내 아들을 키워낼 내 전부, 그걸 팔기로 결심한 겁니다. 어머님, 대신 너는 이제부터 이 가게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내 눈앞에서만 전화해. 금요일에 돈 붙이고 우진이 목소리 듣기 전까지 넌 내 감시 안에 있는 거야. 알았어? 서영이는 겁에 질린 채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며느리, 두 원수 사이에 기묘하고도 살얼음판 같은 거짓된 동맹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서영이를 시켜 놈들에게 금요일을 약속했습니다. 실수가 있었다. 어머님이 마지막 돈을 긁어 모으신다. 서영이는 제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놈들은 마지막 기회라며 으르렁댔습니다. 저는 곧바로 부동산에 가게를 내놨습니다. 금매로. 무조건 빨리. 현금으로.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피가 마르던 이틀째 되는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마침 이 일대 땅을 사들이려는 개발업자가 있는데 사장님이 그쪽이랑 연락을 해봤대요. 시세보다 조금 덜 받아야 하지만 계약금이라도 당장 내일 치러주겠다네요. 하늘이 도운 걸까요? 아니, 내 아들 목숨을 담보로 악마와 거래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당장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곰탕을 끓이고 남은 뼈다귀, 국물에 밥 한 덩이를 말아 던져 주었을 뿐입니다. 그 애도 군말 없이 그걸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기로 한 금요일 아침, 부동산에 가기 직전 놈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영이 휴대전화로 사진이 한 장 전송되었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우진 씨. 우진 씨 사진이에요. 서영이가 제게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맙소사, 내 아들, 우리 우진이가 있었습니다. 헬쑥하게 마른 얼굴, 덥수룩한 수염. 놈들의 요구대로 돈을 보내주세요. 제발. 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배경이 꼭 지하실 같았습니다. 붉은 벽돌색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내 새끼, 내 아들, 어떻게. 저는 휴대전화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영이도 옆에서 우진 씨, 불쌍해서 어떻게 하며 눈물을 짰습니다. 이제 저 개발업자 만나서 도장 찍고 돈 받아서 붙이기만 하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고 또 보던 제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걸렸습니다. 우진이는 돈을 보내주세요라는 종이를 오른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왼손, 힘없이 축 처진 그 왼손목에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우진이 대학교 입학할 때 남편 유품인 금반지를 팔아서 사준 낡은 은색 시계였습니다.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납치 감금을 당한 사람입니다.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런 깡패 놈들이 돈이 될 만한 시계를 저걸 뺏지 않고 놔뒀다고? 아니, 그보다 저토록 절박한 상황에 저 시계를 저렇게 버젓이 차고 사진을 찍었다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보니 헬쑥해 보이긴 했지만 며칠 굶은 사람의 몰골은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났지만 머리는 이상하게도 단정했습니다. 아니야, 순자야. 내가 지금 아들을 의심하는 거냐? 아닐 거야. 놈들이 일부러.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피어오른 그 찝찝함은 곰탕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처럼 아무리 긁어내려 해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제 표정을 살피는 며느리 서영이의 그 눈빛에 어제까지 보이던 죄책감이 아니라 제가 무언가를 눈치챌까봐 두려워하는 그 미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 심장이 쇠국자로 가마솥 바닥을 긁는 것처럼 쎄 하고 울었습니다. 며느리 서영이의 그 눈빛, 불안감, 제가 무언가를 눈치챌까봐 떠는 그 공포. 어머님, 왜 그러세요?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사모님, 어디쯤이세요? 개발업자분 기다리십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40년간 곰탕을 고아내며 수천 명의 손님을 봐왔습니다. 사람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진국인지 아니면 멀건 국물인지 저는 압니다. 나 가게 안 판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지금 돈 안 보내면 우진 씨 죽어요. 죽어, 정말. 저는 휴대전화 속에 그 헬쑥한 아들 사진을 며느리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시계, 내가 내 서방대학 입학할 때 사준 시계다. 납치범들이 저 비싼 시계를 저렇게 붉은 벽돌 앞에서 팔목에 버젓이 채워둔다더냐? 손가락은 자른다는 놈들이 시계는 안 뺏어가. 서영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건 저도. 놈들이 자비를 베푼. 자비, 손가락 자른다는 놈들이 자비를 베풀어? 아니면 손가락 자른다는 놈들이 머리는 저렇게 단정하게 깎아준대. 어머니, 제발, 지금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일단, 중요하지. 아주 중요하고 말고. 저는 제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나 지금 경찰서 간다. 어머니, 경찰서 가서 너부터 신고할 거다. 신진자산관리. 내 도박 빚 갚느라 내 돈 빼돌렸다고 사기죄로 너부터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 깡패 놈들한테 잡혀 있다고 그렇게 신고할 거다. 경찰이 찾게 할 거야. 저는 며느리가 저를 잡을 줄 알았습니다. 잘못했다. 한 번만 봐달라.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제 바지가랑이가 아니라 제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 눈빛은 용서를 비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들키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제발, 경찰은 안 돼요. 왜?
내가 감방 가는 게 무서워서, 아니면 내 서방 목숨이 사실은 위험한 게 아니어서. 말해. 말하라고. 이년아, 저는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영이의 입에서 모든 것이 지옥의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증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안 잡혔어요. 우진 씨. 안 잡혔어요, 어머님. 세상이 멈췄습니다. 주방의 곰탕 끓는 냄새도, 바깥의 차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안 잡혔어요. 라는 그 말만 메아리 쳤습니다. 뭐라고? 멀쩡해요. 밥도 잘 먹고, 잘 있어요. 그럼 그 깡패들은, 전화는, 이 사진은 다 우진 씨가 시킨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된 가마솥. 그 차가운 쇠붙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동남아, IT, 스타트업. 다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님 아들, 여기서 사업 말아먹고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간 거였어요. 거기서 다른 여자 만나서 살림 차린 거였어요. 다른 여자, 내 아들이. 그런데 거기서도 돈이 필요했대요. 빚도 갚고 그 여자랑 새로 시작할 돈이. 그래서 어미를 속이라고 했더냐.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그냥은 절대로 가게 돈 안 주실 거라고, 자기가 죽어간다고 해야, 그래야 어머님이 곰탕집을 내놓을 거라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럼 신진자산관리, 내 도박 빚은 그것도 짜고 친 게야. 그건. 서영이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그것도 우진 씨가 시킨 거예요. 저 도박 빚 있는 거 알고 우진 씨가 이걸로 1차로 돈을 빼자. 만약 엄마가 의심해서 계좌를 추적하면 내 도박 빚으로 걸리게 하자고. 엄마는 며느리가 도박에 미쳐서 돈 빼돌린 거라고. 그렇게 믿게 만들자고. 그럼 엄마 성격에 며느리인 너한테만 화를 내고 더는 의심 안 할 거다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가마솥 일지를 뒤져가며 수요일과 금요일의 비밀을 알아냈다고. 저 악독한 며느리를 잡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내 아들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어미의 치밀함을 역으로 이용한 겁니다. 며느리가 나쁜 년이다. 그렇게 믿게 만들어서 진짜 진실, 아들인 자신이 더 나쁜 놈이다라는 그 진실을 덮으려고. 저는 제 아들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어떻겠냐. 자기가 찍어서 보낸 거예요. 수염도 일부러 며칠 안 깎고 불쌍한 표정 지으면서. 시계는 그것도 우진 씨가, 엄마가 이 시계 보면 마음 약해져서 당장 돈 보낼 거다라고. 내 아들은 제 어미의 사랑을, 제 어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장 잔인한 무기로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천만 원. 그게 우진 씨 새 출발 자금이에요. 어머님. 어머님 가게 판 돈, 그거 받아서 그 여자랑 영영. 서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불 꺼진 주방, 차갑게 식어버린 가마솥 옆에서 40년 세월을 통째로 부정당했습니다. 내 자랑, 내 목숨, 내 전부였던 아들. 그 아들은 저 멀리 어딘가에서
제 어미의 곰탕집을 팔아치울 돈으로 다른 여자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마솥 딜지를 집어들었습니다. 40년의 기록. 그 마지막 장에 신진자산관리라고 적었던 그 글자 위에 저는 붉은 펜으로 제 아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우진. 그 이름 석자가 제 40년 세월을 끓여온 곰탕 국물보다 더 진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40년간 저 가마솥 앞에서 뼈를 구웠습니다. 뼈에 붙은 살점을 발라내고 핏물을 빼고 불순물을 걷어내야 뽀얀 진국이 나옵니다. 내 인생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쓴맛, 아픈 맛 다 걷어내면 언젠가는 진국 같은 행복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은 내 40년 진국을 저 멀리 이국 땅에서 만난 낯선 계집과 놀아나는 새 출발 자금으로 쓰려 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다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며느리 서영이는 아직도 제게 빌고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져서 아들인 그놈을 용서하고 공범인 너를 내칠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 짐짝처럼 질질 끌어다 식탁 의자에 앉혔습니다. 일어나. 앉아. 그리고 저는 부동산 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영이의 눈이 희망으로 빛나는가 싶더니 이내 절망으로 꺼졌습니다. 사장님, 미안합니다. 나 가게 안 팝니다. 아니, 못 팔아요. 계약금 물라고 하면 물어야죠. 근데 안 팝니다. 내 목숨이라 안 팝니다. 네, 정말 미안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영이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절망했습니다. 어머님, 왜요? 그럼 우진 씨는? 우진이, 제가 며느리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 서방 이름 다시는 내 앞에서 입에 담지 마라. 저는 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12점 그 세 숫자를 눌렀습니다. 서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경찰만은. 왜? 내 도박비 내가 사기친 거 감방 가서 갚아야지. 그럼 우진 씨는요? 우진 씨는?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그 애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너희 둘 다. 네,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순잔의 곰탕입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요? 누가, 어떻게? 내 며느리하고 내 아들놈한테 당했습니다. 내 아들이 잡혀 있다고 그렇게 속여서 내 돈을.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일단 며느리, 공범은 여기 같이 있습니다. 네. 이름은 최서영. 그리고 주범은 박우진. 내 아들입니다. 저는 서영이에게 휴대전화를 넘겼습니다. 받아. 내가 내 입으로 다 말해. 그게 내가 살 길이야. 내가 어떻게 협박당했고 내 서방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불어. 그래야 1년이라도 덜 산다. 서영이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제 손에서 전화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40년 묵은 곰탕 솥바닥을
긁어내든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최서영. 남편이 시켜서. 네, 계좌번호는. 저는 조용히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맑은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곰탕 냄새가 지독하게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둔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진 씨. 그토록 끔찍한 이름이 화면에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돈이 안 들어와? 서영아, 너 뭐해? 전화 왜 안 받아? 엄마. 그 부동산 업자 만난 거 맞아. 무슨 일이야? 돈 보내. 당장 저는 그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내 아들은 없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경찰차가 왔습니다. 넋이 나간 며느리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습니다.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가게.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가스 밸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냥을 그었습니다. 펑. 40년을 그래왔듯 가마솥 밑에서 푸른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새 뼈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뺐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그 징글징글한 뼈다귀를 내 인생에서 도려냈습니다. 다시는 우러날 국물도 남지 않게 깨끗하게 발라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모진 시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이라는 것도 처음 가봤습니다. 며느리 서영이는 제 앞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아들놈이 보낸 협박성 문자며 그 여자와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을 다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판사 앞에 불려 나간 저는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 아이도 내 아들놈한테 인생 저당 잡힌 불쌍한 인생입니다. 법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서영이는 사기 공모죄로 2년형을 받고 얼마 전 만기 출소했다는 소식을 동네 편의점 사장한테서 전해 들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진 않더군요. 잘한 일입니다. 용서, 글쎄요. 용서라는 게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그 애가 어디서든 다시는 도박 같은 것에 손대지 말고 제 몫에 밥벌이를 하며 맑은 국물 같은 인생을 살기를 그냥 멀리서, 아주 멀리서 마음으로만 빌어줄 뿐입니다. 내 아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모릅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습니다. 경찰이 국제사법공조라는 걸 요청했다는데 복잡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잡혔는지 아니면 그 여자랑 지금도 어디선가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부로 그놈을 내 40년 가마솥에 넣고 푹 고아버렸습니다. 핏물 한 방울, 살점 한 조각 남기지 않고 내 마음에서 아주 깨끗하게 발라냈습니다. 이제 제게 아들은 없습니다. 가게는 팔지 않았습니다. 아니,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놈이, 내 전부라고 믿었던 그놈이 사라지고 나니 비로소 제게 남은 것이 보이더군요. 40년간 묵묵히 저와 함께 끌어준 저 가마솥. 매일 아침 나를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 곰탕 냄새 밴 내 낡은 앞치마. 그것들이 진짜 내 인생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새벽 4시면 불을 올리고 곰탕을 끓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 옆에 곰탕을 배우겠다고 나선 아이가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이름은 민지라고 23살 먹은 처자입니다.
보육원이라는 곳에서 자랐다는데 덩치만 컸지 하는 짓은 꼭 어린애 같습니다. 처음 일하러 온 날 가마솥에 팔을 대어 흉이 크게 졌는데도 울기는커녕 사장님, 곰탕 냄새가 팔에 배었어요 하고 바보처럼 웃던 아이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왜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꼭 20살에 처음 이 주방에 서서 낯선 쇠붙이 앞에서 겁먹었던 젊은 날의 박순자.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곰탕은 정직한 음식이다. 정직이요? 그래. 핏물 제대로 안 빼면 국물에서 누린내가 난다. 기름, 욕심 부려서 안 걷어내면 국물이 텁텁해져. 넌 내 인생을 그렇게 텁텁하게 살고 싶으냐? 민지는 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저 고개만 세차게 끄덕입니다. 저는 다시 가마솥 일지를 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지에는 붉은 펜으로 적는 원망 같은 것은 없습니다. 푸른 펜으로 오늘은 날씨가 맑음. 민지가 처음으로 깍두기를 담갔다. 조금 짜다. 비 오는 날. 손님이 많았다. 민지가 설거지하다 그릇을 깼다. 괜찮다. 깰 수도 있지. 그렇게 제 40년 일지에 민지라는 이름이 한 줄, 두 줄 채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곰탕 끓이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제 인생을 박순자의 40년 세월을 물려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이 곰탕이 오로지 내 아들놈 입에 들어갈 그놈 성공시키려고 끓이는 그런 곰탕인 줄 알았습니다. 바보였지요. 정말 바보 같은 어미였습니다. 이 곰탕은 내 거였습니다. 남편 잃고 모진 세월, 찬 바닥에서 새우잠 자며 40년을 버텨낸 박순자.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진국이었습니다. 오늘도 민지랑 둘이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뜨끈한 쌀밥에 방금 막 끓여낸 맑은 곰탕 국물. 그리고 민지가 담가서 아직도 조금 짠 그 깍두기. 참 맛있습니다. 내 아들놈이 사진 속에서 차고 있던 그 번쩍이던 시계보다 지금 깍두기. 국물이 묻은 민지의 그 환한 웃음이 1000배, 10,000배 더 눈부시고 행복합니다. 인생이 꼭 곰탕 끓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차가운 물에 뼈를 담그는 것처럼 시린 날도 있고 펄펄 끓는 물에 데인 것처럼 아픈 날도 있습니다. 배신이라는 기름이 원망이라는 찌꺼기가 둥둥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걸 묵묵히 걷어낼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핏물은 빼고 불순물은 걷어내고 오래, 아주 오래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렇게 뽀얗고 따뜻한 진국이 남으니까요. 제 인생은 이제야 겨우 진국이 우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인생집의 다음 이야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열어주세요.